천년의 예술,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보물, 천상의 컬렉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흥미진진한 보물을 소개해줄 3명의 호스트가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물 속에 숨겨진 사연, 잘 알려지지 않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인 바로 그 순간 버튼을 눌러서 스튜디오를 밝혀주시면 됩니다. 오늘 총 100분의 현장 평가단의 선택으로 이번 주 천상의 컬렉션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과연 이번 주 천상의 컬렉션에는 어떤 보물이 오르게 될까요? 첫 번째 호스트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그림 잘 보고 계신가요? 네. 참, 지금 봐도 참 세련됐어요. 네. 색감이 아주 좋죠. 섹시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는 야한 그림을 잘 그리는 남자였습니다. 야, 갑자기 그냥 남자들 반짝반짝하네. 그 방향을 틀고 있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누드화, 바로 이분이 그리셨어요. 신윤복, 정말 유명한 화가죠. 조선 후기에 김홍도와 함께 엄청난 화가입니다. 예. 자, 지금 청소년 아동과 함께 해주시는 지금 시청자 학부모님께서는 잠시 자녀들의 눈을 좀 이 오른쪽 손을 이용해서 살짝 가려주시고요. 그림 소개하겠습니다. 자, 단오풍정입니다. 굉장히 실망하시는 것 같으신데 네, 이 여자가 외출 한번 하려고 하면 장옷을 덜덜 써서 내보냈던 이 유교 사회에서 이 여성을, 그것도 거의 벗고 목욕하는 여성을 그렸다? 파격이죠. 이건 뭐 파격입니다. 이 시대를 앞선 거예요. 뭐 그 시대 이게 얼마나 야한 그림이었겠습니까? 예? 너무나 야하죠. 예. 청금상년 한번 보실까요? 예. 청금이라는 악기를 들고 딱 타고 있는데 이게 평범한 음악회 같지는 않아. 왜? 다 저 남자 때문이야. 아주 고급스러운 음악회를 저분이 아주 질퍽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슬슬 의문이 들죠. 왜 신윤복은 왜 이렇게 사회와 시대를 거스르면서까지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 이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싹 깔았습니다. 자, 월하정인입니다. 조각달이 뜬 밤, 연인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쓰개 치마를 둘러쓴 여인과 등불을 든 선비, 예? 이 달밤 속에 아주 이 미묘한 감정까지 잘 그리고 표현해서 녹아있는 것 같아요. 예.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인이라 이 칭송받는 그림입니다. 자, 얼굴 클로즈업 한번 보실까요? 예. 이야, 얼굴 좋아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는 얼굴이. 그렇죠. 제가 흥미를 느끼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야, 여성의 표정이에요. 이게 눈을 안 마주쳐, 이분이. 아니, 굳이
오란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남자한테 이렇게 딱 하고 남자에게 그 사랑스러운 그 하트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 밀당하는 거야. 얼굴 표정 보면 벌써 봐봐. 남자가 말이죠, 여자 눈치를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벌써 주도권을 여자한테 다 뺏긴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 여성이 한번 발을 한번 볼까요? 그렇죠. 발을 보면 말이죠, 고개는 돌려서 남자한테 가 있어. 예, 남자랑 같은 곳을 향하. 알았어, 네가 가라면 갈 테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예. 머리는 막 밀당하죠. 야, 밀당해라고 외치지만 몸은 그냥 그 남자한테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좋아하니까요. 왜? 사랑하니까. 이거는 말이죠, 사랑이 제일 재밌잖아요, 여러분. 제일 아프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죠.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신윤복은 인간의 본성, 이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어요. 왜? 진정한 예술가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VCR 보시죠. 일단 뭐 빨리 누르실 분들은 빨리 누르시는 게 건강에도 좋아요. 자꾸 밀당하면 스트레스 쌓여. 자, 조선 후기 여성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죠. 평생토록 남자에게 매여 있고, 딸, 아내, 우리 엄마, 며느리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신윤복 이전의 그림에서는 말이죠, 뭐 조영복, 윤두서, 혹 김홍도까지 다 일하는 여자들을 거의 그리다시피 한 거죠. 그런데 신윤복은 여자를 그립니다. 여자를, 주체성을 가진 여자를 인간으로 그리는 거예요. 지금 여자들은 바로 다 좀 눌러야 돼요, 지금. 조선시대 많은 여성들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원하면서 정말 괴로워했겠죠. 여행이 뭡니까? 집 밖을 나서기가 힘든데 무슨 여행이에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쓸 데가 없습니다. 여자들은요. 그런데 신윤복만은 달랐어요. 키스하고 월화정의를 딱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키스. 월화정의를 보면 그림체 키스같이 이 무언가를 요구할 줄 아는 그런 여성이에요. 뭔가를 갈구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여성이 남자들의 관음 대상이 되는 절대 그런 여성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 상대를 너무나 확신하고 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인간입니다. 선택하고 바로 행동하는 존재라는 거죠. 자, 드디어 나왔어요. 달빛 어둑한 삼경.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만 알겠지. 그렇게 썼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마음입니다. 남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 여성에게도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감정. 이 사회가, 이 시대가 금지한 그 본능을 화폭에 아름답게 담은 거예요. 조선이 여성에게 금지한 것을 그려낸 조선 불세출의 화가입니다. 여자도 사랑을 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 한마디를 달빛 아래 아름다운 그 연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신윤복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 시기와 특히 봄밤에 딱 어울리는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남녀가
야심한 밤에 둘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 그림을 봤을 때 좀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지는데 이 연예인들 보면은 이렇게 사진 찍히면 딱 이런 각도의 사진이 찍히잖아요. 네. 마스크에다가. 네, 그래서 땡땡 패치 윤복 이렇게. 패치지 않을까. 아, 윤복 패치. 네. 이제 한국판 로메오와 줄리엣의 스토리랑 좀 비슷해요. 뭐 약간 그럴 수 있죠. 둘이 뭔가 좀 밤이 아니면 못 만났을 것 같은 이유들 그렇죠. 통해서 이유가 갑자기 있겠죠. 밤에만 나와가지고 몰래 또 뒤에 금지된 여자분이 사랑. 숨겨져 있잖아요. 좀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 좀 인상적인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예전 그 조선 시대 때의 밀회 장소라고 하면 보통 물레방아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영화가 만들어놔. 이 폐가를 선택했다는 거는 저분들은 그때만 해도 뭔가 좀 파격적인 분들이 아닌가 뭔가. 사실 뭐 저녁에 이런 만남 자체가 엄청나게 파격적인 게 저기 나와 있듯이 삼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뜻해요. 근데 조선시대 통행이 원래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적발이 되면은 곤장을 맞습니다. 그거를 감내하면서까지 저 야밤에 만난 거예요. 친구들끼리 한잔하다가 저기 뭐 벌칙으로 저기 가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둘이 패가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벌칙이요. 우리 회식할 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보통 달 모양을 생각할 때는 이제 뭐 달이 만월이라던가 예. 둥근 달 아니 반달인데 문자 그대로 손톱 모양 달이잖아요. 위쪽으로 예, 떠 예, 있는. 예. 그게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괌이나 사이판에서는 저렇게 뜬답니다. 네? 아니 저분들이 사이판을 갈 수는 없었어요. 월식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그때를 관찰을 하고 쓰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보면 이제 이 신윤복의 그림을 보면 참 여자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아까도 여자의 주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제가 그 첫 회 강산무진도 사람이 9m 그 안에 360여 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단 한 명이 없습니다. 맞아. 그런데 이 회원 이 전신첩에 등장하는 162명 중에 이 여자가 무려 72명이에요. 72명. 이건 진짜 실로 엄청나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선 최초의 페미니스트다 신윤복 맞아요. 화가가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제 외국에서도 약간 이제 여자의 욕만 걸려가지고 지금이야는 사람들이 이제 천재 작가라고 부르는 규스타프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라는 이제 작품 보바리 부인 작품 있잖아요. 당시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욕을 했었대요. 정말 어떻게 그런 작품 만드냐. 이제야 지금 인정받게 됐. 힙합이랑 좀 남자들의 전유물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윤복 화가가 이제 여자를 많이 주인공으로 그릴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반들이 좀 찔렸을 것 같아요. 저렇게 보면은 얼마나 참 추해 보이고 없어 보입니까? 근데 이제 신윤복의 시각에 저런 양반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음악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음악은 지금 관심이 없어요, 저분은 지금. 음악이 웬 말입니까? 여기도 이쪽이 관심 있지 이쪽에 관심 없어요. 예, 저 이분도. 사람조차 예. 저 사람이 그 신윤복이 아닌가 저기 지금 서서 그 남녀의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런 이제 좀 뭐라 그러나요 풍자하는 사람이 신윤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얼굴 표정을 보면 그닥 그렇게 탐탁치는 않게 참 한심하군 뭐 이런 저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은요. 그 다 그림들을 보면은 저기 이제 남자들 좀 찌질이로 만드는 게 있어요. 문 밖을 나서기도 어려운 그 으슥한 밤에 통금까지 있는 시대의 말이죠. 그녀는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사랑을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맞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인간의 본능을 막을 수 있는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법이다. 그리고 사랑을 해선 안 될 사람이란 건 세상에 없다. 여러분, 따뜻한 봄입니다. 이 따뜻한 봄날에 우리 사랑합시다.
1975년 한반도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거대한 무덤 하나 때문이었어요. 이 무덤은 크기부터 생김새까지 굉장히 기이했는데요. 성인 2명의 키를 넘어서는 높이에 마치 낙타 등처럼 2개의 봉우리가 연결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 묻혀있던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2사람, 부부가 발견됩니다. 이 부부의 무덤은요, 신라시대에 발견된 고분 중에서 가장 커요. 그래서 황남대총이라고 불립니다. 게다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화려했어요. 부부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금에 파묻힌 채 발견됐거든요. 10손가락에 모두 금반지를 끼고 있었다고 해요. 네. 이 화려하고 거대한 무덤 안에서 우리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가 주목한 보물이 있었습니다. 독보적으로 빛나는 보물이 있었죠. 바로 금관입니다. 정말 화려하죠. 영롱한 빛을 뽐내며 하늘을 향해서 뻗어 있는데요. 이 굽은 옥, 고곡을 비롯한 다양한 장식은요, 공기의 미세한 흐름에도 흔들리면서 신비한 소리까지 낸다고 그래요. 금 다들 좋아하시죠? 금 좋아하시죠? 그럼 한 표. 네, 금 좋아하시는 분들 누르셔야죠. 네, 금. 사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금 유물 전문가가 됐어요. 파일럿 때도 제가 신라의 황금보검을 소개를 했거든요. 네, 황금보검 때도 그랬듯이 신라시대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은 그 주인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요. 이 금관의 주인, 과연 누구였을까요? 분명히 신라시대의 왕이나 왕비, 왕과 왕비의 것이 아니었겠느냐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왕비의 금관이 왕의 금관보다도 훨씬 화려했다는 거예요. 금 순도도 훨씬 높았어요. 이유가 뭘까 궁금해지더라고요. 혹시 왕이 왕비에게 줄 때 사용한 프로포즈용 금관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약혼녀 손에 다이아 반지 끼워주듯이 그런 역할을 금관이 한 거죠. 이 금관에는 무려 3천만 원어치의 순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금만 3천만 원어치고요. 게다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세공을 한 세공 기술까지 따지자면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순금의 왕관을 쓴 왕비, 아마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신부였겠죠. 근데 동서양 모두 왕관을 어떻게 쓰나요? 보통? 네, 이렇게 머리 위에 쓰죠. 하지만 이 금관은 달랐습니다. 과연 어떻게 썼을 것 같으세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어요? 네, 홍경민 씨 혹시 어떻게 쓰셨을 것 같으세요? 머리에 안 쓰면 저거를 들고 다니는 거죠. 아, 이렇게. 이게 내가 왕이다. 목걸이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들고서 내가 네. 왕이다 이러고서 이렇게 딱 필요할 때 내려놓고.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왕관은 머리에 놓여져 있지 않았어요. 이 금관 출토 당시에는 이 이마 부분에 있어야 할 것 같은 그 띠 부분이 턱 부분에 와 있었고요. 네, 턱? 네, 그리고 이 윗부분의 이 장식들은 얼굴 전체를 뒤덮고 있었어요. 이 금관이 왜 죽은 자의 얼굴을 뒤덮고 있었던 걸까요? 사이즈가 좀 컸나요? 근데 여기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금관이 정말 얇아요. 그래서 잘 휘고요. 또 장식은 너무나도 많아서 사실 평소에 일상적으로 썼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신라의 금관은 장례용으로 만들어졌다는 설이 유력한데요. 죽은 왕과 함께 땅에 묻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바로 신라 금관은 죽은 자의 것이었습니다. 금관과 비슷한 느낌이 저 멀리 이집트에도 있는데요.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죠. 이 마스크도 죽은 왕과 함께 묻으려고 만들었다는 설이 유력한데요. 죽어서까지 왕의 재력과 능력을 과시하는 용도였어요. 그렇다면 신라의 금관도 죽은 왕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신라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었죠. 지금의 생이 끝나도 또 다른 삶이 그들을 기다린다고 여긴 겁니다. 또 하나의 삶, 즉 영원함이죠. 신라인들의 이런 정신과 맞닿은 것이 바로 금이었어요. 은이나 철, 청동들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색이 변하잖아요. 하지만 금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하죠. 결국 신라인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금의 속성 중에서 화려함이 아닌 금의 영원, 불멸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금관에 있는 화려한 장식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하늘을 향해 있는 날출자 모양 보이시죠? 마치 나뭇가지나 사슴의 뿔 모양과 닮지 않았나요? 네. 고대 기마 민족들의 제사장들은 나무가 하늘로 통하는 길이고 그리고 사슴은 하늘로 인도하는 전령사라고 했답니다. 모두 하늘과 통하고 있는데요. 사실 신라의 왕은 정치적 지도자이자 또 제사장이기도 했거든요. 죽은 왕이 사후에도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그런 역할을 계속해 주길 바란 건 아닐까요? 왕의 역할과 책임이 죽어서도 또 다음 생애에도 계속 이어지길 원한 겁니다. 사실 신라는 삼국 중에서 가장 최약소국이었어요. 고구려나 백제 또는 외적들의 침략을 무수히도 많이 당했죠. 천재지변도 굉장히 많은 나라였는데요. 그랬던 신라가 결국에 삼국을 통일하고 천년의 왕국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것이 금의 화려함보다는 영원불변이라는 금의 본질에 주목한 신라인들의 정신 때문이 아닐까요? 그 신라인들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 바로 이 금관입니다. 그리고 그 금관은 변치 않고 남아서 신라인들의 정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왕족이 있다면 이현 씨 같지 않을까. 네, 너무 꿈이 있네요. 멋졌습니다. 예시회사라면 이런 왕관 충분히 받을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여기 패션쇼도 한번 있으니까. 갖고 와봤습니다. 예. 오! 네. 완전 그 실제품은 아니고요.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막 흔들리네.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불편하겠네요, 진짜. 실제로는 훨씬 더 얇아서 훨씬 더 많이 흔들렸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보던 건 이런 거 아닙니까? 왕족은 아닌가 봐요. 진짜 안 어울리네요. 그냥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우와. 이게 한 1kg 정도가 돼요. 그런데 사실 머리에 아예 못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국왕의 신성함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평상시에도 썼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어요. 저는 이 금관이라고 했을 때 버튼을 눌렀거든요. 근데 금을 좋아하시는 아우 금 좋아하죠. 눌렀는데 숨겨진 뒷이야기를 들으니까 딱히 써보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약간 사실 투탕카멘도 쓰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아주 예쁜데 쓰면 큰일 나요. 구멍 하나도 없어요, 거기. 맞아요. 손구멍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런 거 아닐까 돼서 생각 들면요.
이게 정말 특이한 점이 있는 게 4세기에서 6세기면 사실 신라의 여왕이 있었던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왕비가 있었을 때 왕비한테 이렇게 순금으로 된 금관이 있었다는 건데 정말 특이한 게 왕은 도금된 관이었고 순금으로 완전히 만들어진 것이 왕비용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 저기 와이프는 저기 딱딱이 찍어서 먹고 남편은 식은밥 먹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약간 그러고 계신가요? 아니 뭐 그건 아닌데. 혹시 뭐 왕이 바지 사장 이름만 왕이고 실세는 아니요, 여왕한테 또. 있었다고. 약간 저 이제 체스 하면 이제 왕이 거의 못 움직이잖아요. 왕 한 칸씩밖에 진짜 못 여왕이 완전 제일 그쵸, 센 그쵸. 캐릭터고. 맞아, 맞아. 그 당시에도 약간 좀 여왕한테 그런 파워가 있었지 맞아요.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럼 신라 시대의 여권이 굉장히 강했던 거네요. 그 여권인지도 강한 게 작년에도 연기 대상에 차인표 형님께서 그 수상 소감을 했던 얘기가 좀 기억이 나네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남편은 아내를 이길 수 없다. 여성분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이게 씁쓸합니다만 뭐 남자들이 참 힘 떨어진 게 요즘 생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게 신라 시대 때부터 그냥 그때부터 문제였네. 근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 여성이 막 확 위에 올라가고 그런 거보다는 이 금관총이라든가 천마총 같은 경우는 남성의 무덤이거든요. 거기 보면 금관하고 금동관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의 지위가 뭐 상이고 그런 개념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신라 시대에도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 그 정도로 그 금관을 같이 묻을 정도로 높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옳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진짜 신라 사람들은 금에 대해서 참 많이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영원한 속성과 그리고 또 그와 좀 이어지는 의미로 하늘을 굉장히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라 경주에서 발견된 첨성대도 그렇고요. 하늘을 항상 살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삼국사기를 보면은 날씨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정말 중요했는데 사실 날씨가 중요한 이유는 백성들을 위해서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날씨 굉장히 집착하거든요. 네, 세차만 하면 비가 와요. 아, 그 열받죠. 네, 화가 나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하늘에서 천둥 치면은 막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맞아요. 하늘을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늘은 뭔가 왕의 성적표 아니었을까요? 왕의 아, 기후가 안 좋으면 네. 특히 이제 자연재해에 대해서 정복이 안 됐던 예전에는 훨씬 더 하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신라에서도 실제로 김주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려고 이제 수도로 오고 있는데 폭우가 너무 많이 내려서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폭우는 하늘의 뜻이다. 김주원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앉히지 않게 됩니다. 날씨로. 네. 아니 그러면 뭐 여름에 지진 한 번 나고 가을에 태풍 왔다가 겨울에 폭설 내리면 그 해의 왕은 뭐 완전 그냥 역적되는 거네. 그렇죠. 이제 이현희 씨의 최후의 한마디와 함께 중간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라의 금관은 죽어서까지 왕의 권력을 과시하려 했던 상징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어서까지 왕의 책임을 다하려 했던 의지였을까요? 신라 금관이 두 번째를 의미한다면 아마도 신라 백성들은 아주 행복한 국민이었을 겁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에게 신라의 금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봉준이다. 41살이다.
일으킨 것은 난이 아니라 백성의 원성이다. 나 한 사람 해를 입었다고 해서 난을 일으키는 것이 어찌 사내로서 할 일이겠는가? 백성이 원통해하고 한탄하고 있으니 그 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법무화문 재판소에 울려 퍼진 전몽준의 목소리입니다. 왠지 똑같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방금 전의 장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보물 전몽준의 동초 한 대목입니다. 약 한 달 동안 총 5차례 274개의 문답을 기록한 전몽준 공초. 그런데 말이죠, 평범한 선비가 난을 일으켰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전몽준에게 그 이유를 물어봐야겠습니다. 고부 수령이 가혹하게 세금을 거둔 게 몇만 양인 고로 민심이 원통하고 한스러워서 거사가 일어난 것이다. 아버지 공덕비 세운이 천냥 내나, 저수지 만들었으니 물값 내나, 소가 송아지 낳았으니 돈 내나, 개가 개새끼 낳았으니 돈 내나, 불효, 불목, 음행, 잡기 등 온갖 이유를 갖다 붙여 탐악을 하였기 때문이다. 몰라서 묻냐? 공부 좀 해라 이 타작이야. 아니지, 신문과나 조병갑이다. 어떻습니까? 조병갑이란 자, 아무튼 완전 이거 도둑놈 아닙니까? 전몽준이 살았던 고부는요, 조선 초기에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옥한 김제평야,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 고부 수령 자리는요, 앉아있으면 쌀 나오고 누워있으면 금 떨어지는 꿀보직 로또 자리입니다. 이 좋은 자리에 조병갑이가 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한테 무슨 돈을 맡겨놨나? 입만 열면 돈, 백골징포라고 말이죠. 죽은 사람에게도 세금을 받습니다. 정말로 능력자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어린 아이들한테는요, 군대 못 가는 대신 세금을 내랍니다. 이런 질. 이건 좀 처리해 주십시오. 결국 견디다 못한 농민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지난 겨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120년 전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전몽준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전몽준이었을까요? 전몽준은요, 까막눈 농민들을 대신해서 편지나 상소를 대필해주면서 살았습니다. 도를 넘은 조병갑의 갑질에 분노한 농민들, 전몽준에게 탄원서를 부탁합니다. 조병갑은 물러가라, 조병갑은 퇴진하라, 조병갑을 구속하라. 이렇게는 못 살겠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농민들은 전몽준이 써준 소장을 들고 관하로 갑니다. 백성의 이름으로 탄핵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온 것은 체포와 심한 매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전몽준과 수백의 농민들은 괭이 들고 낫 들고 죽창 들고 고부 관아에 쳐들어가 드디어 점령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날을 계기로 1년에 거친 통학혁명이 시작됩니다.
몰라서 묻냐? 너희들 때문이다. 조선 땅을 유린하고 짓밟아 삼키려는 너희 일본 외놈들의 사악한 음모를 우리가 모를 줄 아느냐? 너희들의 더러운 발톱, 손톱, 이빨을 다 뽑아버리기 위해서 다시 일어선 것이다. 농민들은 일본에 의해 짓밟히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군이 가진 서양 무기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일본군이 12발 쏠 때요, 우리 농민군은 한 발밖에 못 쐈다고 합니다. 상대가 되겠습니까? 죽은 농민군 옷 속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게 뭔지 아십니까? 궁궁을을이라 쓰여진 부적입니다. 전몽준이 만들어준 이 부적을 몸에 두르면 총알도 피할 수 있었답니다. 아니, 피하고 싶었겠죠. 피할 수 있다고 믿었겠죠. 이러한 농민들의 고군분투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고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몽준 공초를 통해 평범한 농민들이 왜 호미 대신 축창을 들었는지, 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는지, 그들이 어떤 세상을 꿈꾸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몽준의 유일한 사진입니다. 전몽준은 붙잡히는 과정에서 심한 매질을 당했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들것에 실려 서울로 압송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눈빛이 보이십니까? 저 눈빛, 저 형형한 눈빛, 저 흔들리지 않는 눈빛, 전몽준의 눈빛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1895년 4월 23일) 전몽준에겐 교수형이 내려집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이후 내려진 첫 번째 사형선고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를 지켜봤던 한 일본인은요, 일본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라고 간곡하게 설득하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우리 전몽준은 이를 단칼에 거절하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너희는 나의 원수이고 나는 너희의 원수가 아니냐? 나를 죽여라. 그렇게 전몽준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전몽준과 이름 없는 농민들이 온몸 바쳐 싸운 그날의 기억, 그들의 뜨거운 열망이 깃든 보물, 여러분, 전몽준 공초입니다. 박철민 씨의 이런 신들린 연기까지 함께 볼 줄이야. 천상의 컬렉션 아니면 이런 무대 보기 힘드시겠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여학생들이 이렇게 예쁜 일명 똥머리라고 하는 걸 하는데 친구들은 막 동학농민동 나가냐고 막 맞아요. 놀리고 하거든요. 일부러 한 거예요. 네, 오늘 또 우리 박철민 선배님이 전봉준 공초를 준비한다고 하셔서 제가 일부러 상투머리를 틀고 전 아까 왔습니다. 저 친구가 저런 스타일 친구가 아닌데 오늘 시작하다 그러고. 오늘 정말 멋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되겠네, 이제. 전몽준 공초를 좀 공부하면서요, 가장 이렇게 마음 아팠던 게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고민이 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41살 때 내 딸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쁘게 커가고 있을 때고 좀씩 수많은 대중들을 많이 만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시기였거든요. 이때 수천 명의 농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농민들이 와서 우리를 이끌어달라, 우리의 선봉에 서달라, 우리랑 함께 싸우자, 이렇게 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저는 사실은 나이로 따지면은 전봉준하고는 제가 가장 비슷한 또래일 겁니다. 제가 지금 42이기 때문에. 앞장서 주시오. 애가 도리오.
우리 딸이 아직 아빠랑 대화도 못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직책이 기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사진은 안 원래 제가 기록할 앞장 테니 옆에 선생님이 좀 앞장서지는 않고. 기록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 담당하겠습니다. 제가 찍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군 몇 년을 보면 다 농민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쟁기 들고 밭 가시던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직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즘에도 뭐 필요하면 뭐 아파트 단지에 주민들 보라고 벽보도 붙이고 하잖아요. 그 시절에 농민들에게 돌렸던 전단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발통문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사발통군. 이게 예전엔 콤파스가 없었으니까 맞아요. 정확히 그 동그라미를 딱 그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래서 사발통문입니다. 사실 이전에 주도자를 굉장히 심각하게 처벌한 다음에는 이제 그다음부터 일을 도모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고부에서 전투성 점령까지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농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거 있어요. 그 리본 롱라고 이제 라운드 리본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똑같이 해가지고 17세기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약간 이제 어떤 운동할 때 저렇게 동그라미를 써가지고 주도자 누구인지 모를 수 있게 이게 썼다고 합니다. 해서 저도 이 천상의 컬렉션 이 불합리함을 알리기 위해 사발통문을 하나 써왔습니다. 그렇죠. 저희 모두 사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맞습니다. 천상의 컬렉션은 누구라? 하나, 일록화, 일회식을 하게 해줘라. 벌써 둘, 풍족한 간식을 배치하라. 셋, 퇴근 좀 빨리 시켜줘라. 시켜줘! 야, 이것이 만약 문제가 될 경우 사발통문이지만 대장은 이규환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5명으로 줄 것 같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역사를 보다 보면은 공부하다 보면 참 이 나라 사람들을 담아내기에 나라가 너무 작구나 하는 생각이 들을 때가 많아요. 동학농민운동도 1차는 원래 정부에 대한 이 탐관오리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일어났지만 이 동학농민운동의 혼란을 틈타서 일본군이 막 우리나라로 쳐들어오게 되니까 그 정부를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군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전봉준 장군만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 그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손아중 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최경선, 또 이 김덕명, 성두환 이런 분들도 같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 일본 특파원이 재판정 모습을 보고 조선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당당하고 의연하냐. 정말 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사형 선고를 받으면 부들부들 떨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 조선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정말 의연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프랑스에서 그 말이 있거든요. Le devoir de mémoire이라고 이제 기억의 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의무라는 뜻인데, 그래서 진짜 프랑스야말로 혁명의 약간 나라가 대표하는 나라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혁명했던 날 7월 14일을 이제 매년마다 기념하면서 굉장히 큰 행사 열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런 것도 한국에서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을 해야만 하는 의무라는 말이 참 와닿는데요. 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있기까지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철민 씨의 최후의 한마디와 함께 중간 투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두장군 전봉준은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이 전봉준 공초는 우리 곁에 남아서 거칠 것 없이 정의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나갔던 그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죠.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정포장수 울고 간다. 목욕하는 여성을 그렸다? 파격이죠. 진정한 예술가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능이니까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자도 사랑을 한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금에 파묻힌 채 발견됐거든요. 금만 3천만 원어치고요. 근데 여기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것이었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하죠. 입만 열면 돈 던지다 못한 농민들 어떻게 했을까요? 전몽준이를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고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농민들이 온몸 바쳐 싸운 그날의 기억. 중간 투표 결과 박철민 씨의 전봉준 공초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 더욱더 중요해지는데요. 여기 계신 패널 여러분 그리고 현장 평가단 100분께서는 이제는 마음의 결정을 내려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당신의 마음의 불을 밝혀준 단 하나의 보물에 불을 밝혀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보물 천상의 컬렉션. 이제 마지막 결과 발표만 남았습니다. 이 세 분 정말 긴장되실 것 같아요. 자, 과연 어떤 보물이 이번 주 천상의 컬렉션에 오르게 될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천상의 컬렉션은 호스트 박철민 씨의 전봉준 공초가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철민 씨의 연기가 압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158표. 약간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오늘은. 먼저 소감부터 들어보죠. 1등하신 박철민 씨. 뭐 제가 잘해서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봉준 장군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쉽게도 2주의 천상의 컬렉션에는 오르지는 못했지만 멋진 무대 준비해주신 두 분의 소감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국보에 몇 개 안 되는 그 그림 중에 오늘 하나를 여러분 오늘 아셨으니까 전시할 때 한번 꼭 찾아가서 오늘 보신 거 이렇게 되새김질 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예, 감사했습니다. 예. 이현희 씨. 네, 제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연기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불을 밝혀줄 단 하나의 보물, 단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천상의 컬렉션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